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삼 붐.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조선 후기 경제를 볼 텐데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좀 만나봤으면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대동법의 남자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광해군. 사실 실록엔 여러분들 광해군이 대동법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아요. 좀 반전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 대동법을 정말 끝까지 만들자고 아주 정말 평생을 바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육이라는 분이에요. 이 김육이라는 이 분은 정말 이 대동법에 그냥 자신의 인생을 건 그런 사람입니다.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사직상소, 자기의 자리를 걸고 상소를 던졌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언상소마저, 즉 자기가 이제 곧 죽을 날이 되었으니 반드시 대동법만 좀 전국적으로 확대해 달라라는 상소를 냈던, 하여튼 그의 삶 전체는 다 이 대동법으로 일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의 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딱 하나에 한번 던져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인생이 여러 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딱 한 번이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일 그거 하나의 모든 것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괜찮은 인생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이 김육 선생님, 바로 이 대동법의 사나이 이 김육의 일생과 함께 오늘 조선 후기 경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세금 관련된 것부터 볼 텐데, 일단 항상 여러분들 이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는 그 구분점, 1592년 양란 이후와 이전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조선 전기 파트는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백성들이 국가의 세금을 내는 방법, 당시엔 대부분 농민들이었으니까 그게 규정된 법이 뭐였냐면 과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과전법은요, 1결당 최고가 30두 정도였습니다. 1결당 30두. 1결이라 하면 제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대략 한 운동장 크기 정도 생각하시라고 설명드렸어요. 물론 이게 다 달라요. 다르지만 그림을 좀 그려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고요. 30도 하면 쌀 한 3가마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전법이 바뀌어요. 언제 바뀌죠 여러분들? 세종 때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조금 더 정밀하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전분 육등법과 연분 구등법으로 바뀝니다. 세종 때 바뀐다라고 설명드렸죠. 이거는 1결당 4두에서 많게는 20두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과전법보다 좀 더 세금을 깎아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다양화시켰고 다변화시켰고 세금도 깎아준 제도가 바로 이 공법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그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이 지금 과전법에서 공법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공납 조세 한번 쭉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다가 양란 이후가 되면서 여러분들 이 영정법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이게 바로 인조 때 영원히 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공법이 좋긴 좋은데 복잡하잖아요. 지금 경우의 수가 지금 전분 육등법, 연분 구등법이니까 69, 5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어렵죠. 지금처럼 컴퓨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최저세율로 그냥 자리를 잡아요. 그러다가 최저세율 하면 여러분 4도 아니에요. 이게 최저세율이. 그죠?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관행적으로 그러다가 아예 그냥 조선 후기가 되면 영원히 정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1결당 4에서 6두 정도로
1결당 4에서 6도 정도로 딱 정해버리는 법, 조금 더 세금을 편하게 걷고 편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정해지고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여러분들 복잡하면 안 돼요. 세금은 좀 간단 명료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세금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뭔가가 지금 투명하지 않다는 느낌이 자꾸 들고 있거든요. 뭐 좀 확실해야 되는데 뭐 세금의 속성상 그렇게 쉽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건 조세는 이제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세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지역에 특산물을 내는 거잖아. 특산물, 그죠? 특산물을 내는 제도입니다. 공납이라 하면 그 지역에 특산물을 내는 제도인데, 이 특산물 내기가 어렵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특산물 내기가. 왜냐면 그 지역의 귤, 이거 언제 날지 몰라. 앞에 설명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대행해주는 대행업자가 등장하더라. 그 대행업자가 누구였다? 대신 방납, 대신 공납을 내주는 사람, 바로 방납.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납업자와 지방관이 결탁해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더라. 바로 이 방납에 폐단이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방납에 폐단이 벌어지면서 이 문제 심각한데 이걸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양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다? 이게 바로 대동법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차이인지 한번 볼게요. 우선 이 공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잖아. 근데 집집마다 내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대동법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대동법 시행과 관련된 인물들을 한번 좀 찾아보자 라고 했더니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우선 이 대동법이 처음 시행됐던 왕은 누구였느냐?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인데 사실은 이제 이건 왕이었고 이때 이 대동법을 밀어붙였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원익이라는 분이에요. 이원익. 이분이 광해군의 그 대동법의 어떤 출발을 시작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 이때는 이제 이 경기도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으니 바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설명드렸던 김육이라는 분이에요. 김육이라는 분. 자, 이분은 경기도에서 출발했던 이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지대한 공을 쌓으신 분입니다. 생전에 충청도까지 확산을 시키었고요. 사후에는 전라도까지도 확산시키는 그런 모습. 하여튼 그 노력,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그 인물이 바로 김육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조선시대 때 3대 개혁가를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왜 그 중종 때 있었던 그 기묘사화 있죠? 기묘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였지? 조광조 개혁가고요. 그 다음이 김육 개혁가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 개혁가. 그래서 조광조, 김육, 흥선대원군 이 세 명을 조선의 개혁가, 3대 개혁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이 김육 이분 참 대단하신 그런 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대동법이라 하면 두둔두둔 자, 이건 1결당 얼마를 내도록 되어 있었냐면 바로 1결당 12두를 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느낌 오죠? 조세에서는 1결당 4에서 6두인데 지금 1결당 12두야. 와. 그러니까 이 당시 특산물을 내는 이 제도가 얼마나 그 기층 민중들한테, 농민들한테 고통을 주었는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뭐 다 쌀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또는 있습니다. 또는 뭐 동전도 낼 수 있고요. 옷감도 낼 수 있어요. 네, 옷감도 낼 수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특산물을 내는 기준이 뭐였죠, 여러분들? 특산물 내는 기준? 특산물 내는 기준은 뭐냐면 집집마다 낸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호예요, 호. 집집마다 내는 건데
이게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양란 이후에는 드른드른 1결당 12두를 내는 거니까 이제 토지, 그렇죠? 이 토지에 그 세금이 매겨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토지에. 그래서 이제 1결당 12두를 이렇게 이제 토지에 이게 결이니까, 그죠? 이 결이니까 이 토지에 지금 매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토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감세일까 증세일까? 많이 가진 부자들한테는 증세지만 적게 가진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감세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법을 시행했는데, 여러분들 이 대동법이 시행되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아니, 김육이라는 이 분이 평생을 걸쳐가지고 싸우신 거예요. 10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대동법이 경기도에서 출발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100년이 걸려요. 이 세금에 대한 저항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 그 기득권 세력들이 누구예요? 땅 갖고 있는 지주들, 양반들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근데 정책을 위반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손해니까. 네, 그래서 1결당 12두 이 내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집중을 하는데 이 쌀을 어디다가 내냐면요. 이 쌀을 어디다 내냐면 바로 선회청. 네, 1결당 12도 이 선회청에서 내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근데 임금이 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옛날에 그 공납 올라올 때 특산물 각 지역의 특산물을 모면서 먹었단 말이죠. 근데 임금이 이제 쌀만 먹을 수는 없잖아. 그죠? 이 선회청에 들어온 이 1결당 12도 이것을 가지고 바로 이제 누가 움직이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쌀이 돈일 수 있으니까 바로 공인.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공인. 이건 바로 대동법을 통해서 등장했던 상인이에요, 상인. 국가가 말 그대로 공인해준, 국가가 인정해준 관허 상인이 되겠습니다. 이 공인이 바로 이렇게 쌀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오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 공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인이 물건을 사들이는 양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돈을 풀지요. 그리고 그 엄청난 물건들을 만들어야죠. 이러면서 이 공인의 등장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품, 화폐, 경제. 즉 물건을 자급자족, 내가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동법이 가져온 변화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조선 후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변화예요. 변화. 어디를 향한 변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이 체제를 향한 변화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제강점기 때 그 식민사학자들 있잖아요. 식민사관을 만들었던 식민사학자들. 이들이 끊임없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전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야. 무슨 소리?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 싹들이 이미 자라나고 있었는데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그 싹들을 왜곡시키고 잘못 자랄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었다라는 그 문제점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식민지 시절에 우리가 근대화가 됐다는 거야. 아니라고요. 이미 조선 후기 때 이미 그 근대화로 갈 수 있는 자본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싹들이 이미 나오고 있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강의는 그거 증명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아주 이 대동법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역을 볼게요. 자, 역입니다. 역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군역과 요역이 있더라. 군역과 요역이 있더라.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군역과 요역이 있긴 있는데 군역은 군대 가는 거고 요역은 이제 노동하는 건데 200년 동안 이제 전쟁이 없다 보니까 점점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군대 가기 싫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 세워요. 대신 세울 입자 세워요. 다른 사람 군대 가도록 하는 거죠.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방군수포 아예 놓을 방자 군대를 놓아줘요. 왜? 포를 내면 군대를 빼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방과도 결탁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요. 균역법이라는 걸 시행하는데 이 균역법을 시행했던 왕 우리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들. 누구였죠? 바로 네 영조였습니다. 자, 이 영조 때 균역법이라는 걸 시행하는데 이 균역법은 뭐냐면 1년에 원래 저쪽 이 방군수포에서는 1년에 2피를 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방군수포에서는 1년에 2피 뭐 군적수포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략 이 정도 냈는데 균역법은 뭐냐면 와우 1년에 한 필이야 한 필 50% 디스카운트 야 세금을 이렇게 깎아준 데가 있어 나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 내가 내 세금을 50% 깎아준대 뭐 대박 그죠? 자 1년에 한 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금이라고 하는 건 쓸 때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세금이 펑크가 난 거 아니야. 펑크가 나면 이 펑크 난 건 메꿔야 돼요. 어딘가에서 메꿔야 돼요. 왜냐면 쓸 때는 다 정해져 있거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또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어장세, 염세, 그 다음이 선박세와 같은 세금들을 물리고요. 그 다음이 선무군관포 이런 것들을 자, 잘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어장세, 물고기 잡을 때, 염세, 소금, 그 다음에 배 왔다 갔다 할 때 이때 이런 걸 세금을 낸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주로 누가 갖고 있는 특권이 아니냐면 왕족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이건 면세제야 면세. 세금을 안 매겨. 안 매긴데 지금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왕족들이 주로 많이 갖고 있었다니까. 그 말은 그건 뭘까요? 영조가 지금 이 균역법을 시행하려고 지금 1년에 한 필 줄이려고 하면은 보충을 해야 되는데 뭔가 영조 스스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깎아 그 세금을 보충을 해야 돼. 그럼 고통이 좀 따르겠죠. 내가 먼저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족들을 설득해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이게 어장세, 염세, 선박세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 후기가 되면 농사를 통해 가지고 돈 좀 번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한테 너 돈 많어? 그 다음 뭐 하고 싶어? 명예를 갖고 싶어요? 알았어. 선무군관이라는 내가 명예직을 하나 줄 테니까 임명장 줄 테니까 세금을 좀 더 내자. 라고 해서 선무군관이 되면 내는 포를 또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충. 또 있어요.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세금을 토지에다가 또 매겨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작이라고 합니다. 결작. 이 결작은 1결당 2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호. 이런 식으로 지금 세금을 해결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이 잘 보니까 지금 조선 후기잖아요. 지금 이게. 조선 후기 여러분들 세금 내는 형태를 쫙 보니까 공통점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조세는 지금 토지,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대동법도 토지. 균역법도 물론 이제 포를 내긴 하지만 여기 결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결을 내고 있죠. 지금 세금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금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세금이 지금 세금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고 있다. 바로 토지에 지금 집중되고 있잖아요. 토지에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쭉 내려와서 이 세금들이 모두 세금들이 결 토지에 지금 집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조선 후기가 되면 조세, 즉 세금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다? 토지에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전세화 현상.
전세화 현상. 세금이 지금 이렇게 토지에 집중되고 있는 전세화 현상. 그 다음에 여러분 싸는 건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금납화, 돈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갖춰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 수취 체제에서 보여주는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뭔가 여러분 지금 세금 돈으로 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돈 내고 있는데 이때 이미 돈으로 내고 있는 모습들, 쌀이 곧 돈이니까 금납화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이 토지에 몰리는 모습들. 근데 여러분들 이 토지에 몰린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왜 특산물 내지 않고, 왜 포를 내지 않고, 왜 자꾸 토지 쌀로 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아예 그냥 고대부터 그러지 왜 지금 조선 와서 왜 세금을 다 쌀로 내라고 그래? 이유가 있다고요. 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거는 다음 챕터에서 제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